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 TV는 가끔 보시죠? 뭐 많이 안 보시죠? 저희가 이렇게 솔직한 분을 솔직하죠. 여러분께 얼마나 솔직한 분인지를 제가 보여드렸죠? 네, 이분은 아니라면 아닌 분입니다. 네. 이런 분 얘기니까 네. 믿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절대 빈말 못하시는 분. 네. 국민연금. 뭐가 왜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네. 그냥 처음부터 말씀 좀 뭐 이어가주시죠. 이제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공적 연금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이 연금 제도가 뭐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꼭 그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계속 가야 될 제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속 가능성 네. 그게 문제 이제 좀 빨간불이 켜져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 구조로.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이 구조대로는 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이겠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나이 들고 노동시장에서 소득은 뭐 없는 그런 분들인데 미들 언덕은 뭐 연금이나 하여튼 국가에서 해주는 뭔가밖에 없는데 예. 이게 지금 마땅치 못해서 네. 많이들 뭐 상식적으로 들으셨겠지만 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 그래서 한 뭐 65세 이상 인구 중에 40% 정도가 소위 말하는 뭐 빈곤선, 여기서 말하는 빈곤선이라는 건 중위소득의 50%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다. 네. 40% 정도나 돼. 그게 하여튼 OECD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도 있고 요거를 풀어내야 되는 그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는 꼭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되냐? 그렇죠. 지금 정부가 해결하면 되지. 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맞습니다. 그것까지 아, 끌고 가야 되지? 뭐 아.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이라고 할 때 네. 개혁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 하나는 어떤 예. 분들은 재정 안정화해서 지속 가능성에 네. 방점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노인 빈곤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또 앞으로도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라는 건 남을 있을 거든요. 텐데.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모든 분들이 다 가입해서 충분한 연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네. 예. 예를 들면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아무리 좀 열심히 낸다 해도 액수가 작을 수밖에 예. 없고 아. 그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 적용을 더 높이고 또 급여도 더 높여줘야지 이게 빈곤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국민연금 강화론자, 입장에 국민연금 따라 급여를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재정 안정화뿐만이 아닙니다. 야, 그래서 서로 다른 목소리네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는 그런 얘기가 두 가지가 사실은 아. 무슨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 좀 국민연금 모르기도 바꿔야 돼라고 하면 다들 그래 바꿔야지. 그게 아휴 용돈연금이야 이거 가지고 어디 돼? 바꿔야 돼 이런 분도 있고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고갈돼 바꿔야 돼 하는 두 가지 목소리가 다 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에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해가지고 예, 평가하게 돼 있죠. 예 한 그래가지고 뭐 좀 필요한 개혁도 하라 뭐 이런 게 법에 있거든요. 번씩. 예. 근데 2018년에 제 4차 재정 재계산 때 네. 사실은 그 두 가지 시각이 좀 그 안에서 부딪혔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안은 조금 더 급여를 높여야 된다. 예. 뭐 그 높이면서도 또 뭐 재정 안정화 어느 쪽이 조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어쨌든 높여야 된다는 축. 아니요. 한쪽에서는 좀 높이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 재정 안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야,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그럼 교수님은 약간 어느 쪽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국민연금 하나 갖고 두 가지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보고요.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가 불가피하고 그거는 그런 현 세대 방향으로 치고. 노인의 문제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야 된다.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연금제도라는 게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음. 기초연금 가지고 좀 풀어야 된다고 보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전화 개혁을 위해서는 네. 우리가 또 퇴직연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퇴직연금도 그것도 고용주가 의무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내주듯이 예. 오히려 그보다 많은 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도 함께 고려해서 요 세 가지죠. 예.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요 세 개를 통으로 놓고 한번 좀 얘기를 해야 그 지속 가능성과 노인 빈곤 완화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듯한 네. 예,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국민연금만 갖고는 두 마리 토끼 못 잡지만 요 세 개를 잘 좀 조합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쥐꼬리만하게 나오는 거의 문제는 그건 해결 안 되니까 기초연금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퇴직연금도 있잖아. 그것까지 생각하자. 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다 보장하라고 그러니? 국민연금 보고 더 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죠. 예, 국민연금 가지고 더 달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후세대의 부담이 워낙 커지거든요. 네. 지금도 굉장히 상상 불가능한 정도인데 네. 더 커지니까 그건 감당 불가능한 거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이 저소득 노인들의 연금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좀 해결을 나라 하고 재정으로.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음. 과거 소득에 비례해서 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그 문제는 음. 퇴직연금이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보완을 말은 하게끔 따로 부어. 따로 부어. 따로 그런 부는 얘기죠? 것도 이미 부어주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활용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퇴직연금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이름은 연금인데 사실은 내가 분 돈 받는 거죠. 아니 자기가 분 돈 없어요. 어. 물론 내가 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월급에서 그렇죠. 월급에 월급에서 비례해서 고용주가 내주는 어. 거니까 뭐 내가 한 거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의무 부담은 고용주가 하게 돼 있죠. 100% 고용주가 내고 있죠. 100% 고용주가 내고 있죠. 예. 일단 근데 그게 지금은 연금으로 이름은 돼 있지만 사실상은 퇴직금처럼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중간 수령해서 목돈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은 마지막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게 일반적인 예여서 예. 이렇게 연금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예. 이걸 좀 연금을 제대로 된 연금으로 만들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쥐꼬리 용돈 연금이라는 얘기는 퇴직연금을 빼고 얘기한 거고 퇴직연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는 거고. 그리고 그 쥐꼬리 연금도요. 지금 국민연금이 쥐꼬리 하는데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국민연금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예. 좀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쥐꼬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사실은 그 풀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년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40년을 가입할 수는 있습니까? 아, 뭐 그것도 어쨌든 뭐 질문할 수 있는데 회사 생활을 40년 하기 좀 어려울 것도 같고.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자기가 자영업까지 하면 되는군요. 뭐 그럴 수도 예. 있지만 자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하는 게 한 뭐 30년 정도 네, 된다고 예. 치고 나머지는 뭐 어떤 파타임 방식이 됐든 예, 아니면 뭐 예, 예. 제2의 무슨 조금 일을 하고 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뭐 40년도 가능해지겠죠.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국민연금 시작한 게 88년이에요. 직장 가입자. 네. 30일 이상부터 했던가요? 일부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99년에 이제 도시 지역의 자영자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해서 99년, 그러니까 한 2000년 돼야 이제 전체 국민이 예. 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물론 그 안에도 또 사각지대가 있어 안 낸 분도 있지만, 그래서 20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낸 기간이. 그러니까 20년 냈다고 치면 40년에 100만 원 줄게 예를 들어 했다면 20년 내면 5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연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몇십 년, 뭐 20년 길어야 20년, 30년 가입한 정도 분들만 연금을 받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뭐 30년, 뭐 또 50년 뭐 이렇게 된 네. 분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평균 연금액이 작게 나오는 게 뭐 88년, 뭐 99년 연금 그때 이렇게 시작할 때 이미 뭐 60세 되셨거나 뭐 55세 되셨거나 50세 되셨거나 이런 분들은 5년 가입, 10년 가입하고 연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평균액이 지금 한 뭐
8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액으로 받는 분들이 평균값을 팍 떨어뜨리는 거죠. 예. 또 가끔 신문 보면은 뭐 200만 원 넘는 사람들 보면 점점 많아진다고 네.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많이 나올 좀, 거다. 예, 아무래도 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쥐꼬리라고 이렇게 뭐 그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약속한 40%,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45%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씩 예. 떨어져서 2028년 되면 40% 소득 대체율 40%, 과거 생애 소득 평균의 40%를 연금으로 받는 걸 이제 국가가 약속을 했지요. 예. 40년 가입한 경우, 예. 그리고 중간 소득자의 경우, 음. 중간 소득자의 경우. 그래서 이제 40년으로 이렇게 약속된 것이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40년 가입하면 40% 소득 대체율을 아.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이 40% 소득 대체율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독일도 네. 40% 정도고요. 40% 네. 그렇고 네. 스웨덴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건 아니어서 예, 이게 뭐 쥐꼬리다 막 그렇게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네. 그 세트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트로 사실은 봐야 되죠. 예.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지만 네. 또 이제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주는 우리도 이제 기초연금을 네, 네. 드리는 게 있고 또 이제 퇴직금 쌓은 걸 받는 퇴직연금도 있고 실제로 받는 연금은 이게 개인연금도 따로 보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실제로 받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노후를 내가 오래 사는 리스크를 이제 그 연금으로 커버해야 되는데 예. 그럼 국민연금이 40%는 남들 비슷하다. 그럼 나머지를 다 합쳐도 우리가 비슷합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저 표가 있거든요. 국제 예. 비교한 거 한번. 근데 좋은 질문한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뭐 질문했는데 그림이 있어. 마침 준비해 오셨으면 이건 좋은 네,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네. 보여드리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네 보이네요. 저기 제가 지금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예. 한국 거기가 보시면은 네. 아 글씨가 좀 거기, 작긴 예. 하는데 예. 피디님 조금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의무 가입의 공적연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오. 이게 지금 말하자면 뭐 국민연금이든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에 관한 겁니다. 그 지금 숫자는 소득 대체율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평균 소득자입니다. 예. 예, 평균 소득자는 39.3%의 소득 대체율이 나오는 그런 연금 제도를 예. 갖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58.6%. 평생 소득 평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득이 낮은 그거의 58%니까 그러니까요. 절대액은 절대액은 뭐 낮겠습니다. 그런 아, 절대액은 네. 좀 알겠습니다. 낮겠지만 어쨌든간 자기 소득 대비에는 조금 높게 나와 있고요. 네. 거꾸로 평균보다 1.5배 버는 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네.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금 제도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기능이 있다는 뜻이네요. 여기 예,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의 돈이 받아야 될 연금이 저소득자에게 이전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소득 대체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40% 얘기하는 건 예.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39.3이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야, 나누는 근데 거고요. 저 표 볼만하네요. 프랑스나 네. 핀란드 같은 독일 같은 나라는 이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은 없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네, 되게 신기하죠. 예, 낸만큼 다 준다. 마치 은행 그치. 적금이 어. 저는 가난한데 이자 좀 더 주세요. 이러면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그치. 됩니다.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이 운영하네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가 있는 공적연금 운영하는 게 신기하게도 예. 한국, 미국, 일본이고요. 네. 유럽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냥 낸 만큼 그냥 받는 예, 거예요. 예. 뭐 신기하네. 그 소득비례예요. 원래 컨셉이 어. 유럽이 보통 그 소득 재분배에 관심이 많고 한국, 미국, 일본은 원래 세상은 정글이야, 여러분. 그렇지. 그런 느낌의 나라인데. 그런데 예.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그러면 저소득 노인들 어떻게 하냐면 기초연금이나 별도로. 공적 구조가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냥 적금, 국민연금은 사실은 재테크 적금입니다. 유럽에서 국민연금이 소득 비례형으로 해서 그 가동된 게 이유가 예. 중산층들을 국가 공적연금으로 포섭하기 위한 거거든요. 왜 국가가 왜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영국이나 예.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이 국민연 우리식으로 하면 국민연금의 수준이 이렇게 높질 않아요. 예. 그래서 중산층들은 사적연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유럽은 사적연금으로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국민연금으로 포섭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국가 그러니까 복지의 수혜자이면서 지지자가 되는 중산층들이 복지를 지지하면 그 수혜자면서 지지하는 경우가 유럽 케이스라고 한다면 예. 뭐 영미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네. 국가의 복지에 중산층들이 좀 많이 좀 빠져나가 있고 아. 그냥 세금 내고 그 돈이 저소득자한테 가는 방식으로 예.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뭐 그 이중화된 국가, 뭐 이원화된 국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유럽 국가를 뭐 보편주의 복지다 한다고 한다면 이런 중산층들을 다 복지국가가 국가의 연금 시스템 세제 안으로 내에, 다 예. 들어오게 만드는. 그렇죠. 들어오게 그러니까 만- 중산층들이 국가 복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게 뭐 영미형이라고 하면 예, 영국이고. 예. 유럽형은 중산층까지 복지 국가로 포섭.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처럼 좀 이렇게 재분배 기능이 있으면 국가로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받은 만큼 준다면서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가 그럼 이렇게 가져오는 게 생각하시면 중요합니까? 되죠. 아 근데 이 연금의 역할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자기가 저축,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저축을 해놓고 저축해서 나중에 받는다. 받는 예. 게 하나가 중요한 기능이 있고 더 중요한 기능은 보험 기능입니다. 뭐냐면 장수의 위험에 대한 네, 했지. 보장이에요. 예. 네. 연금 열심히 내는데 일찍 죽으면 사실 좀 억울하죠. 억울은 하나 억울은 하나. 위험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위험은 뭐냐면 장수가 위험이거든요. 네. 그냥 아까 사적연금에 한다 뭐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종신형이 발달하지 않잖아요. 내가 연금 모아서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살아. 그렇게 됐던 위험이거든요. 예. 근데 공적연금은 종신지급이잖아요. 예. 그리고 일찍 낸 사람 돈을 일찍 죽은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오래 산 사람한테 주는 거에 그런 개념이죠.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거니까 예. 예. 공적연금이 사실은 합리적이죠. 공동체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종신형으로 나라의 노후의 리스크를 나라가 책임진다는 컨셉이다. 돈 없이 장수하는 리스크를 네. 이거는 일반 보험회사도 물론 이제 톤틴 연금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분한테 빨리 죽는 분들이 다 몰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보험은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내가 낸 거 내가 돌려받은 받고. 거니까 일찍 뭐 죽으면 10년 확정 그렇죠. 이런 뭐 네. 20년 확정 이래서 받죠. 그러니까 그런 예. 보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나라에서 만들어서 오래 사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보험을 만든 게 국민연금이니 그거에 무슨 뭘 소득세 분배를 뭘 또 하냐.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장수자와 아닌데. 단명자 사이의 소득세 분배가 가장 큰 뭐 그런 이슈고요. 개념이니까. 네. 저소득자는 세금을 걷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험 시스템에다가 이게 예. 국민연금에 지금 네. 우리가 소득세 분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 올리자라고 했을 때 네. 고소득 계층 이 혹은 뭐 노조들도 우리 뭐 중산층들이 노조가 돼 있잖아요. 더 그러면 싫어하죠. 사실은 싫어해요. 예. 이거 냈는데 상당 부분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저소득자에 그렇죠. 간다면 이게 싫어하죠. 보험료 올리기에 저항이 좀 심하죠. 더 근데 그렇죠. 유럽 같으면은 보험료가 한 20%까지 되거든요. 네.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가능한 이유는 그걸 내가 받으니까 그냥 어쨌든 결국은 소득 비례로 그냥 그냥 내가 내가 좀 더 받으니까. 내면 더 받는 내가 더 받는 식으로 거고 네, 나의 뭔가를 개선하자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운동했을 때 남의 살이 빠지면 나 운동하기 싫지. 야, 저건 맞는 말인 거 자,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럼- 저소득자에 그럼 가는 저항이 거는 더 세금 해. 갖고 하자는 거예요. 그 컨셉이 소득세 좋은데요? 내고 뭐 어떤 일반 재정 뭐 어떤 부가세를 내든 뭐 하는 네. 그 세금으로 네. 걷잖아요. 네. 세금 갖고 저소득자 하겠다라는 건 또 그것도 뭐 오케이. 음. 그런데 보험료 갖고 그러면 난 그런 사적연금 들을래. 예. 이렇게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중산층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연금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소득세 분배 기능을 없는 없앴다. 소득 비례형 가지고 음. 화이트 칼라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스웨덴의 연금 역사를 아니 우리 국민연금 얘기하는 스웨덴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괜찮습니다. 예, 스웨덴, 그리고 예. 뭘 얘기하셔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연금 정치인데요. 예. 연금 정치인데 스웨덴에서 이제 1932년에 네. 3인당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1등 당이 돼요. 그러니까 집권을 할 수 있는 물론 과반수를 못 넘어서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됐었는데 농민당하고 이제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해서 처음으로 집권을 이제 3인당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그때 농민당이
기초연금을 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3인당은 비스마르크 저기 독일처럼 다른 유럽 국가처럼 사회보험형으로 네. 그 노동자들이 월급 받는 데서 떼가지고 하는 거로 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농민당이 강하게 기초연금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월급이란 것도 없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회보험식으로 하면 다 적용 제외자가 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3인당이 그걸 받았어요. 예. 오케이, 우리 연금은 비스마르크형으로 사회보험식으로 안 하고 기초연금을 하고 대신에 우리 같이 정부 구성해서 우리가 네, 3인당이 예. 함께 열정 가져. 오케이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예. 그렇게 한참을 갔어요. 50년대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데 기초연금 가지고 계속 올려왔는데 네. 이 전체 노인들을 계속 올려주기가 음. 어려워진 거예요. 네. 돈이 이제 많이 들잖아요. 전체 예. 노인. 그리고서 돈을 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갖고 기초연금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네. 또 저항이 있고 세금을 올려.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소득 수준이 올라간 중산층들이 예. 화이트 칼라들이요. 예. 화이트 칼라들 입장은 기초연금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자꾸 뭐 사적연금 들려고 들려고 하겠죠. 뭐 예, 하고 뭐 예. 이러고 다른 자유당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사적연금 활성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막 하니까 이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형을 도입을 하자라고 3인당이 당론을 정합니다. 네. 농민당인 당시 이름은 중앙당으로 바뀌었는데 중앙당은 반대하죠. 어.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은 그 농민당하고 절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과거 집권할 때는 50% 가까이 전체 있는 국민의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했는데 이제는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하고서는 화이트 칼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아하. 소득 비례형으로 그것도 최고 소득 15년의 평균에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생애 소득 중에 제일 좋은, 좋은 15년. 15년에 근데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에서 월급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이트 칼라한테 유리한 공적연금을 들고 와서 그래서 화이트 칼라들이 3인당 지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3인당의 지지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연금 정치 이제 그렇게 맥락이 있는데 그래서 소득 비례형으로 유럽에서 하고 중산층들을 그 이제 복지국가로 뭐 좌파 정당이나 이런 데서 예. 많이 끌고 앉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어쨌든 복지국가 안에 들어와 그 지지자들이 3인당 지지자들이 되면 예. 네. 공적 부조라든지 아까 뭐 기초연금 같은 거는 스웨덴에서는 저소득자를 상대로 하거든요. 기초연금을 예. 저소득자를 상대로 해서 한 100만 원 보장해 줍니다. 음. 뭐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1인당 소득이 높아서 그렇지 뭐 100만 원이 이렇게 우린 커버해도 그쪽 입장에서 크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소득자 상대는 일반 조세거든 갖고 충분하게 해주고 기초연금 해주고 네. 예. 국민들은 그냥 국민연금 같은 거 중산층은 국민연금으로 하고. 해서 그런데 또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 그렇죠. 예. 스웨덴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예. 개혁을 했어요. 크게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으로 좀 국민 그 중산층들 하라. 이렇게 낸 만큼 받은 형식으로 하면 사적연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네요. 별 차이는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수익률은 예. 종신형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거죠. 아 그게 오래 차이가 오래 있습니다. 사는 리스크를 했지 않은 예. 근데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살는 네, 거 다 해주는. 하죠. 예,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에서 아시겠지만 종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입하는데 그러면 디스카운트 확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전체 인구 코호트가 알겠어요. 한꺼번에 의학 발전이나 뭘 해서 수명이 늘어나 버리면은 종신형 약속했는데 전체 코호트가 다 오래 살면 생명회사 망하잖아요. 매우 보수적으로 그래서. 네, 그렇죠. 매우 보수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일찍 죽은 걸 가져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예, 종신형으로 오래 산 사람한테 주는 게 그 방식인데 컨셉인데. 그것도 전체가 그럴 수 있어서 일반 회사는 디스카운트를 많이 종신형이 그러니까 별로 봐서는 이게 가입 유인이 없죠. 없는 거죠. 예. 근데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은 사실은 그런 그 위험성을 국가는 안고 미래 후손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뭐 스웨덴에서는 기금이 한 30% 정도 GDP 대비 30%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지금 기금이 많이 있을 때 바꿔버려서 그 기금을 이자 수익 있잖아요. 예. 그게 한 전체 연금 지출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 이자 수익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자라거나 좀 네, 이렇게 예. 수지근형이 안 맞는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죠. 냉혹하게 아직은 개혁을 안 했어도 된다. 돈이 좀 있었으니까. 돈이 있었을 때 해서 그 모자란 부분을 좀 채우는 그
그걸 두고서 비빌 언덕을 두고서 좀 개혁을 해서. 하고 좀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도 꽤 돈 있으니까 좀 냉혹한 개혁은 안 해도 되나요? 근데 그럼? 지금 우리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논의되는 게 하여튼 내는 돈을 더 내라. 지급하는 건 더 많이는 못 준다. 뭐 그런 컨셉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재정을 생각하면 국민연금이란 재정 기금이 자꾸 이대로 가면 고갈되니까 돈 더 내라. 그리고 받는 거 그대로라. 그 좋아할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거를 합의하기가 물론 뭐 그러니까 기금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머릿속은 알겠지만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사실은 없고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낸 거를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차라리 내가 그냥 보험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적연금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 당연히 들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유럽에 아까 제가 뭐 독일이 21%, 예. 스웨덴은 18.5%거든요 보면 그 정도씩은 하는데 그럼 우리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우린 지금 얼마나 내요? 우리가 9%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4.5, 고용주가 4.5. 회사가 4.5. 예. 뭐 자영업자 같으신 분들은 구를 혼자 자기가 다 내고. 9%. 예. 근데 독일의 자영업자는 혼자 소득의 20%를 내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예. 회사, 근데 뭐- 회사에서 10%씩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입을 많이 자영업자들도 많이 가입 안 한다고 그래요. 예. 어려우니까. 예, 근데 독일에는 뭐 자영업자 비율이 생산 그 경제 활동 인구의 네. 뭐 10%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음. 20%가 넘으니까 이게 조금 고려가 크게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럽 복지국가들은 이 사회 부조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음,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이제 노인들도 예. 딱딱하게 가니까 어. 크게 이제 사회 문제가 이렇게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죠. 결국 많이 떼는 거군요. 독일. 예, 많이 떼는데 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예. 한 유럽처럼 많이 못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저항이 있다 하는데 예. 합리적인 근거도 있어 저항에. 뭐냐면 특히 고용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절반 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 퇴직연금 내가 내주고 있는데 어. 8.33%거든요. 네. 퇴직연금 보험료율이.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니까. 그렇죠. 12개월 일하면 한 달치를 해줘야 되니까. 예. 네. 월급의 8.3%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에 8.33%만큼씩 퇴직연금을 내주게 돼 있어요. 혹은 네. 퇴직금 형태로 주던가. 예. 근데 네. 퇴직연금을 준다고 치면 그럼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 8.3 뭐 또 퇴직연금 방태가 뭐가 됐든 의무적으로 고용주 보고 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8.33% 퇴직연금 돈 내주고 예. 9%짜리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반 4.5% 또 내줘. 또 내주고 다른 나라는 다른 퇴직연금이 나라 없어. 퇴직연금이 없죠. 아, 자기 돈으로 부어요. 그러면 퇴직연금은? 아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네. 그런 파트가 있는 게 기본으로 다 있고 예. 그 다음에 스웨덴 같으면 자기 소득의 2.5%를 사적연금에 가입하게 의무화가 돼 있어요. 네. 2.5%짜리 어? 그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어. 이제 기업연금이라고 해서 예. 한 3%짜리 네. 혹은 4% 그거는 이제 노사 협상에 따라서 아. 국가에서 강제한 게 아니라 아. 노사 협상에 따라서 하는 기업연금들이 있는데 이 기업연금이 꽤 유럽이나 뭐 미국도 회사마다 이렇게 달라요, 빼들 그러면? 괜찮은 직장들은 다 있지요. 네, 네. 그러나 의무로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이 의무화가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의무였으니까 예.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도 있기 전에 네. 고용보험도 있기 전에 유일한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였죠. 예. 그래서 중간에 회사 옮길 때는 실업급여 역할도 했었고 그렇죠. 예. 은퇴했을 때는 연금의 그걸로, 역할도 어. 일부분 좀 했던 게 퇴직금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참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한테 떠미는 게 참 많았어요. 네. 그 세계에 유례없는 일을 왜 그래서 이제 기업한테라고 이 합니까? 퇴직금이 이제 실업보험 제도가 이제 95년부터 우리 고용보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예. 사살 흡수되던가 예.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커갈 때 국민연금에 살살 흡수돼 가는 게 필요했었는데 이게 흡수가 중간에 중단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만 해도 네. 퇴직금의 고용주 부담금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들어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6%인 적이 있었어요. 예. 9% 이전에 그때는 보험료율이 근로자 2%, 음. 고용주 2%, 그다음에
고용주가 퇴직금으로 8.33 부담해야 되는 것 중에서 2% 포인트 예. 떼다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럼 퇴직금은 줄었어요? 줄죠. 아. 그 다음에 이제 9% 국민연금법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네. 국민연금법에 9%가 될 때는 예. 333. 어허. 네. 그 추세로 가게 되면 만약 15%가 되면 555. 예. 그렇게 하면 퇴직금의 부담 줄어들겠죠. 고용주 부담을 줄면서 예. 이제 국민연금이 커가는 그 방식이었는데 네. 그게 9%까지 갈 때도 333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부 때 그게 싹 날아가 버리고 아, 퇴직금대로 붙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하고 국민연금도 연금대로 부어라. 예, 노조에서 아. 퇴직금은 이거 후불임금인데 무슨 이게 갑자기 이게 건들면 안 된다. 이건 내 거 그냥 두는 거고 기업이 부어라. 연금은 연금대로 그냥 하자. 해라. 그렇게 해서 4.5로 9%로 이제 야.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퇴직금 전환금제라는 게 있다가 없어졌죠. 그때 예. 전경련은 뭐 했어요? 뭐 김대중 정부 들어섰고 그때가 IMF 경제 위기여가지고 네. 모든 재벌들이 다 무서울 그 때구나. 나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네. 원인 제공 뭐 IMF의 예. 뭐 원인을 원흉, 만든 원흉. 그래서 굉장히 보수 디펜시브하게 이제 입장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식의 된 그 역사가 우리 있어서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9%가 올라간 게 99년이잖아요. 그 이후로 24년 동안 보험료를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뭐 국민들도 뭐 올리는 거 좋아하냐, 근로자들도 뭐 싫어한다 네, 있지만 등등이 있지만 고용주. 경총과 재계의 반대가 가장 큽니다. 퇴직연금 보험료 저거 그대로 내가 다 부담하라고 하면서 네. 국민연금 계속 올리는 건 우린 너무 부담스럽다. 아. 지금 합치면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8.33에 그래서 9%짜리 이렇게 돼 있으면 예. 국민연금 하면은 17.3%예요.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총 보험료는 11.3%예요. 아하. 그러니까 유럽에 아까 스웨덴이 18.5%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유럽의 기업만큼은 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보험료를 그러니까 국민연금 18% 20%까지 올리긴 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그냥 올리면 일단은 어때요? 한 예. 뭐가 13%, 뭐 3, 4% 정도 예. 포인트라도 좀 올리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급여를 실질적으로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것들 뭐 우리 오건호 박사님 나오셔서 당연히 말씀하셨겠지만 수급 연령을 개시 연령 수급 개시 연령 65세에서 좀 늦추자. 조금 더 아. 왜냐면 사실은 다른 나라 다 67세, 68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것. 그 다음에 인구가 고령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인구 고령이라는 의미는 노인들은 많고 밑에 이제 생산 연령이고 돈 내는 사람들은 적고 하는 건데 요 비율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매달 받는 액수를 조금씩 자동 삭감하는 네.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독일, 스웨덴, 뭐 일본 많이 다 있다고 도입된 하더라고요.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집어 넣어서 조금 그 수입은 좀 느리고 지출은 좀 떨어뜨리는 그런 네. 식의 재정 안정화가 좀 불가피한데 그때 아까 퇴직연금의 역할이 예.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뭐 기묘하게 쓰이긴 하겠지만 좀 노소득원으로 못 쓰고 있는 이 퇴직연금을 네. 진짜 연금화 한다면 아까 마치 그 국민연금 받는 기간이 뒤로 이렇게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늘어가게 되면 사실은 퇴직하고서 또 공백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공백기에 쓸 수 있는 그걸 이제 가교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혹은 네. 브릿지 연금 음. 그런 식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그 앞으로 받는 그러니까 기간은 오래 받을 거예요. 오래 네. 사니까 예. 과거보다. 그러나 이제 아까 그 자동 안정화 장치 때문에 매달 받는 거 조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 네. 부족한 부분을 퇴직연금이 조금 보완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국민연금 플러스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된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역할을 좀 해서 노후에 조금 그래도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근데 저소득자 분들에게는 뭐 그 노동 시장은 또 짧을 수도 있고 월급도 낮았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액도 얼마 안 될 거고 또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자가 아닐 경우도 많아요. 네. 1년 상시 근로해야만 이게 퇴직연금이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요분들은 어차피 할 수 없이 일반 재정에서 기초연금이나 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장제도를 하든 네, 그걸 통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그림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오건호 위원장님 나오셔서도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합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안 올렸어요. 보험료 올리는 개혁을 게, 안 했다? 개혁을 안 네. 했어요.
그러면 진짜 큰일이 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사실 울리는 것도 합의라는 걸 돼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 그럼 노인 인구가 점점 이제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네. 내야 되는 사람 적어지니까 뭐 문제가 생기겠죠. 보험 기금이 고갈되거나 야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조금씩 줄이자라고 하거나 예. 그럼 그때는 진짜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그럼 수익률이 왜 이 모양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으나 닥친 문제는 어떻게든 합의가 될 텐데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부터 합의하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 말자. 그냥 알자는 건 아닌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네. 지금 진짜로 안 큰일이 하면? 나냐. 예. 그 또 하나 좀 뭐 보여드릴까요? 내 좋은 질문, 내또 좋은 질문 한 것 같아. 질문하면 그림이 네. 나오네. 자, 예스 편 거 아니야? 이거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 그 표사가 보면 국민연금 부과 방식 비용률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 이제 출산율 1.05 아주 희망적인 출산율이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네. 1도 안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 희망적인 출산율 가지고만 보면 예. 이제 국민연금이 기금이 없다 치고 부가 방식 비용률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게 없다 치고 예.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가져오고 보험료 받아서 네, 줘야 네. 되는데 어. 기금이 없다 치고 받은 걸로 줬다고 네, 치자. 받은 거로만 어. 보험료 받은 거로만 줬다 치자. 줘야 됐을 때 얼마를 과연 받아야 되지? 어. 소득에 얼마를 보험료로 매겨서 걷어야 약속한 연금을 줄까? 네. 한 게 이거예요. 숫자가. 이 숫자가 예. 그러면은 그 2060년쯤 정도 가면 기금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때 30%네요. 대략. 그러니까 그 보험료율이 어. 그러니까 소득의 30%,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9%인데 있는데. 그러니까 30% 뭐 내라면 낼 수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은 이제 지금 시기라면 기업이 내고 반은 자기 거 예. 나가겠지만 예. 여기다가 소득세도 내야지 건강보험료도 내야지 뭐 하게 되면 이게 뭐 부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으로 박아놔 제한을 해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독일이 22%, 네. 스웨덴이 18.5%로 박아놨어요 법에. 바꾸려면 개헌해야 돼요 그러면?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바꾸려면 뭐 법을 바꾸면 되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게 그래서 하면 박아놓고 되니까. 취지가 뭐냐면 예. 더 올리진 못하고 그러면 어쨌든 줄 거가 모자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세금 주는 걸 걷어서 주라. 깎아라요. 주는 걸 아, 깎아. 주는 걸 깎아라. 네. 올리는 건 더 이상은 이게 뭐 경제가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 근로의역도 그렇고 기업의 저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이제 제한을 하고 아니, 이제 올려서 지급하는- 주는데 올리는 올리지는 것- 말고 깎으라는 얘기나 깎지는 말고 올리라고는 하는 얘기나 결국은 둘 다 부작용이 있거나 이상한 건 근데 마찬가지인데.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가만두면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30% 막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기금이 좀 충분히 좀 있으면 네. 기금이 좀 오래 존속하는 게 있으면 보험료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이 뭐 우리가 가능한 뭐 15%든 뭐 17%든 어쨌든 뭐 그때 가서 또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기금에서 가져다가 예.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잖아요. 예. 기금이 충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확충하자는 얘기는 지금 보험료 올려서 지금 한다는 당장은 필요 없는데 왜 올리냐 하면 보험료 올려놓고 하면 기금이 확충될 것이고 그렇죠. 이자가 붙어서 더 확충될 것이고 그래서 오래 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최대한 늘리냐? 어차피 고갈될 건 아닌 뻔한데. 그래서 말이 그랬어요. 그거는 또 제가 그림을 다른 거 요걸 하면 준비된 교수님. 자문자답을 예. 네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고 내가 이거 준비했어. 네, 요 이제 그건 우리 건데. 보통 옛날엔 인구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네. 우리는 인구 항아리잖아요, 그렇죠?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인구가 줄어든거나 뭐 네, 정체되는 네. 시기여서 음. 이제 인구 항아리란 말이에요. 이제 밑에 이제 네, 젊은 네, 사람들은 네, 잘 안 태어나죠. 네. 네. 이 그 지금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30대부터 뭐 60대까지가 이렇게 큰 뿔룩 튀어나온 예. 이 세대란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연금 보험료를 내 가지고 노인을 연금 지출하는데 보험료 자기가 내야 되는 세대가 그 바로 밑세대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요 항아리
3, 40대, 3, 40대, 30, 40대, 50대 뭐 요 항아리 뚝뚝 튀어나온 그 밑에 세대가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별로 없는데 위에는 뿔뚝 튀어나왔고 이분들이 뿔뚝 베이비- 튀어나온 분들이 베이비부모들. 베이비부모들과 그 자식 1차, 2차 베이비부모들이 네.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는 바로 밑에 세대가 엄청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어. 위에가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위에도 없어. 위가 물론 자기보다는 숫자가 많지만 어. 그 뿔뚝 튀어나오는 바로 밑세대 홀쭉이 세대처럼 왕창 있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뿔뚝 튀어나온 그 바로 밑세대랑 뭐 그 연금 보험료 낼 그 네. 세대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은 좀 만들어 놓고 뿔뚝이 세대가 떠나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예. 아. 그러면 연착륙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뿔뚝하고 그 밑에는 내가 계속 홀쭉하니까 예, 예. 요 세대만 다 치우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부담이 아니다. 걷어서 내도 엄청난 뭐 부담이 아니다. 그래도 엄청난 부담이 될 거야. 지금처럼 출산율이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이게 요렇게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감소하든 지금 뿔뚝이 밑에 있는 이 세대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뿔뚝이 세대가 지금 막 기금이 그래도 뿔뚝이 세대에서 기금을 그래도 거서 놨기 때문에 네, 어느 네. 정도는 그 보험료 인상 압력을 낮추면서 기금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갖고는 하는데 있으나, 그게 지금 한 55년 되면은 끝나버리고 그럼 그 뿔뚝이 밑에 홀쭉이의 세대 중에 또 상당 부분은 갑자기 보험료를 엄청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되니 뿔뚝이 세대들이 내기도 내지만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아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뿔뚝이들이 조금 더 우리들이 아, 그렇죠. 예, 조금 더 우리들이라니까요. 조금 더 뿔뚝이들이. 내서 그 밑에 바로 홀쭉이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바로 자녀 바로 손자 세대니까. 세대거든요. 우리 아. 그분들이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우리가 조금 하자. 그때까지만이라도 기금을 좀 그러니까 유지해보자. 기금을 언젠간 고갈될 거겠지만 지금 당장 30년 후에 고갈될 거를 아하. 한 뭐 80년 후에 고갈되게끔 그 정도 일시적인 해놓으면 문제구나. 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설득력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류가요. 어. 아이를 막 4명, 5명씩 낳던 시기가 있었죠. 예, 예. 근데 그때는 또 빨리 죽었어. 그러니까 평균 그렇지. 수명도 안 그렇지, 들고 그렇지. 그래서 네.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음. 그리고 한 명도 안 낳거나 1명 내지 2명 낳는 이 홀쭉이 세대는 네, 부양해야 할 노인이 별로 없으니까 네. 뭐 그냥 그대로 문제가 아닌데 음. 많이는 태어났는데 습관이 남아서 예. 이상하게 오래는 사는 이런 뿔뚝이 세대가 갑자기 기형적인 세대다. 기형적으로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없어지네. 어. 그러니까 얘네들 어. 우주에다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 여기 치울 때까지만 그러자. 기금을 하자. 그런데 야, 그 컨셉 재밌네. 그러니까 요 컨셉이니까 아. 좀 아끼고 이렇게 들 해서 근데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도 우리 이런 뿔뚝이 세대들 보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는 게 뿔뚝이 세대한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또 덜 넓기 받는 거는 때문이니까. 그 밑에 세대도 덜 받게 되겠죠. 같이 그렇죠. 그렇죠. 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더 내고 덜 받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매우 덜 내고 있으니 조금 더 내고 아, 지금. 네, 아주 후하게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후하게 받으니 어. 조금 덜 받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음. 우리 오건원 선생님하고도 뭐 다 들어보셨으니까 예. 알겠지만 지금 내는 거하고 이제 받는 거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한 2배 가까이 좀 더 내줘야 받는 거,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예. 그 수지 균형이 맞는 거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내줘야 사실 수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적 시장에서 예. 보험을 연금 보험을 들었다 했을 때는 만약 지금 9%짜리 요 정도만 내고 네. 국민연금만큼 받을 수가 못 없죠. 받죠. 그거 반밖에 못 받는다거든요. 반보다 반에서 조금 더 받는 그 네. 정도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좀 혜택 보고 어떻게 있는 거니. 그러니까 뭐 그렇죠.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내도 억울할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음.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덜 받게 해도 억울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적연금보다 그래도 나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예를 들면 그때 안에 보면 뭐 12%, 13%이 정도로 올리자. 지금 9%를 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럼 기금이. 그거 하면 그때 저기 4차 재정 계산에서 하면 네. 15년에서 20년 더 늘어나는 15년, 정도예요. 20년?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한
30년 뭐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그 50 지금 추계로는 55년까지 그러니까 버티는데 네. 뭐 20년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된다면 75년까지 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50년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50년도 되는 거죠. 뿔뚜기 세대 50년 정도 지나면 얼추 치우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게 그렇죠. 저 100살이니까 얼추 치우지 않겠느냐. 대충 치우겠네요. 50년만 일단 뭐- 버티자. 뭐 조금은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합하느냐 달라지겠죠. 이제 연금보험료 올리지만 아까 말한 대로 수급 개시 연령을 좀 뒤로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 오래 살아서 오래 받으니까 받는 시기를 조금 더 뒤로 가게 해서 네. 받는 기간을 조금 단축이 아니죠. 워낙 더 받게 되는 걸 조금 줄이자. 그렇게 되고 뭐 아까 재정 안정화가 들어가게 되고 하면 이제 네. 자동 안정화 장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것까지 조합이 되면 조금 더 뭐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보험료만 하게 되면 그 정도 아까 한 15년이나 20년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걸 만들 때 사실은 사적 연금보다 혜택이 더 많다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과 동의어 아닙니까?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애초에 근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애초에 네. 유럽도 그렇고 예. 유럽에서는 뭐 비스마르크 1880년대에 이제 연금을 도입을 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20, 30년대, 뭐 40년대, 뭐 제일 늦게가 그냥 스웨덴은 50년대 이렇게 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그때는 네. 굉장한 사회과학의 굉장한 창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그때는 늘어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밑으로 갈수록 늘어날 그러니까 거다. 어떻게 보면 아.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소위 말한 그러니까 부양할 사람들은 늘어나고 연금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으니까. 적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그럴 그러니까 때- 그럴 때는 보험료 적게 하거나 조금만 내도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면서 그때 예. 인구가 혹시 줄어들거나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떡합니까라는 질문 안 그것까지는 했어요? 그때는 출산율이 그런 낮아진 낮아지라고 거라고 아무도 그래서 생각- 그런 거 예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떡할 거냐 할 수도 있겠었겠지만 당시에는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뭐 그러니까 2차 우리- 대전 이후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이제 80년대 우리는 네, 80년대 80년대. 88년에 예. 도입했고 그거 연구해서 하면 80년대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때도 우리는 인구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지.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나라도 있고 출산율만 맞아요. 변화되는 나라도 있었을 텐데도 예. 근데 거기서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깎든가 이런 걸 넣읍시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없었어요? 자동으로 깎는 것보다는 그 연금 그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예. 아니요 그 연금도 이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사실은. 얘기할까? 이 국민연금 제도는 예. 제일 처음에 법을 만든 거는 박정희 시대 때 예. 1973년이에요. 국민복지연금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74년에 법이 다 통과되고 3년에 음. 74년에 시작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네. 근데 그때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고용주들이 반대했어요. 예, 이거 시행하면 우리 보험료까지 지금 막 지금 다 적자라고 하는데 법인세는 적자나면 안 내도 되지만 네. 보험료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위기에 우리 큰 기업들이 힘들다. 그래서 긴급 조치 3호로 법이 다 통과돼서 다 수행할 때 돼 있고 다 뭐 조직까지 만들고 다 했는데 긴급 조치 3호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하. 유보했어요. 시행 유보. 국민연금 유보. 예. 음. 그랬다가 88년에 했는데 달라져.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74년에 할 때만 하더라도 네. 국민연금의 그 보험료율이 그게 한 10,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10몇 퍼센트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차근차근 올리지만 그렇게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고 소득 대체율은 30% 하여튼 그게 좀 낮았어요. 네, 네. 이게 이 수지 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야, 그 근데 당시에 이자율도 매우 높았을 텐데 매우 보수. 아까 오히려 말하면 재정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했는데 똑똑했구나. 오히려 88년에 할 때는 예. 70% 주게 소득 대체율 70%에 네. 보험료를 3%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말 88년에 그때 네. 87년에 법이 통과되고 네. 88년 노태우 때 시작이 된 건데 어허.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 대선 이게 공약으로 내놓은 거네요. 그 대선 공약이기 전에 이제 그 하겠다고 이제 한 거는 그때 뭐 86년에 전두환 그때 이제 민주화운동 막 되고 할 때 네. 복지를 이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민들의 어려고 저항도 자네. 있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최저임금법 아하. 또 연금을 전체 그러니까 연금 도입 아.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전 국민 하겠다고 하는 거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재정 안정화나 재정 지속 가능성보다는 포퓰리즘이네. 많이 주고 조금 받고 조금 받고 많이 주는 그거로 시작이 이제 사실은 된 게 있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그때 그런 각하 이거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대신에 이제 그 법에는 이제 연금보험료를 계속해서 좀 올리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계산을 통해서 네. 나중에 고치자. 모자르면은 계속 그러니까 하게끔 그 변화에 맞춰서 예. 합금되어 있는데 재정 계산만 하고 안 고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치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힘드니까. 예. 왜 그랬냐면 박정희님은 야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40년 후, 50년 후에도 각하는 난데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나중에 내가 덤터기 써야 돼. 2020년에 내가 욕 먹을 거 아니야. 그때도 내가 대통령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전두환님은 뭐 내년에 나 그만두는데 뭐 노태우가 고생 좀 하라고 해. 그랬겠죠. 하여튼 뭐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에서 좀 제도가 그렇게 좀 설계됐어요.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그럴까요? 중요한 질문 2개가 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1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Live in Wonder 지누스.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악화되는 무력 충돌로 수백만 명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볼독이들? 우리 뭐였지? 불뚝이들? 뻘떡이들. 볼독이들. 그게 솔직히 새로운 신조어.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말 난리야. 볼독이들. 아, 저 약간 빨리 자괴감이 가든가. 드네. 너무 많아서 볼독이들이. 그게 이제 문제다. 볼독이들의 문제.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과 국민연금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뭐 뇌피셜입니다. 모르지만. 다만 그런데 이제 고갈되어 가서 정말 줄 돈 없잖아요. 그러면 재산 많은 분들은 안 준다. 미안해. 안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주택자는 반으로 깎고 다주택자는 안 준다. 집 팔아서 넣어 쓰든가. 너희는 있잖아. 자산이 있잖아. 근데 사실 이게 논리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격다짐하냐 싶기는 하지만 없는데 원래 뭐. 국민연금이 가난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리스크 해지인데 가난하게 오래 사는 사람만 우리가 먹여 살릴게. 오래 살더라도 가난하지 않으면 안 주고 뭐 그러니까 가난하고 오래 사는 일부만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주던 돈이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할게. 그 대신 너희들 연금은 못 줘. 어떻게 다 줘? 가난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기지 않을까. 그게 제일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까? 합리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게 고통의 총량은 줄이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근데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노인 인구가 한 30%는 될 것이고 네. 유권자 비중으로 따지면 40%가 넘을 텐데 예. 그 중에서 지금 말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집 있고 뭐 한 사람 많이 확 갖고 뭐 하면 그래도 중산층들은 다 거기에 해당될 네, 건데요. 그렇겠죠. 예. 네. 예. 그 표 다 날아갈 텐데 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뭐 정당이나 뭐
후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뒤로 미루기겠죠. 또 마찬가지로. 부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그래도 일으켜서 부채를 부채를 일으켜서 일으켜서. 주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후세대는 어떻게든 후세대한테 계속 가는 짐 그런 떠넘기기. 나쁜 정치 양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앞선 연금 개혁 쪽에서도 그렇게 한 나라는 없습니까? 못 주는데 미안한데 고갈돼서 못 아니, 주는데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연금 음. 보험료 그때 내라는 거 다 국가에다 냈는데, 냈는데 너 이제 상황이 봤더니 지금 어려웠다고. 상황이 이러니까 아예 못 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재정안정화 개혁을 이제 조금 그래도 사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네. 보험료 조금 이렇게 올리고 깎을 거 깎고 좀 뒤로 미루고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튜닝해 가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아니 지금도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요. 그렇죠. 보장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그럴 수 있겠느냐 과연. 암묵적으로 사회적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파기하게 되면 정권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고 네. 또 계속 뒤로 미루고 부채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국가가 파산하거나 할 때 이제 어떻게 되겠죠.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처음에 설계한 거야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되겠지. 그건 이제 나쁜 나라니까 그렇게 엉터리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건 어때? 아까 전에도 얘기 잠깐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처럼 아까 네. 무슨 틴틴 보험? 톤틴 보험 보험처럼. 톤틴 연금. 그러니까 사실은 연금이라는 게 너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죠. 해지하기 위한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금은 일종의 약간 저축 개념이 있어서 내가 내도 내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사실 연금이 안 나가야 되는 건데 유족한테 주잖아요. 네, 일부가 나가죠. 이렇게 예. 계속 흘러가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안 하고 예를 들면 이건 진짜 보험이다. 오래 살기 게임. 오래 살면 많이 받아. 근데 일찍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유족 연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까?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스웨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어. 남은 유족이 집이 있으면 안 어. 주고 어. 집이 없으면 주고. 내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꼭 그게 아니라 자산이 있으면 안 주는 걸로. 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는데 어.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국민 저항이 없거나 어. 소수가 반발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스웨덴이 전에 99년 개혁하기 전에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99년에 개혁하면서 유족연금을 없앴습니다. 음. 근데 그 두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도 남성하고 똑같이 대등하게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즉 1인 1연금 제도가 정착된 나라예요. 아. 그러니까 꼭 굳이 유족연금이 그 필요 없는 유족연금이라는 건 남성 생계 1인 생계 부양자 그러네. 모델에서 유족연금이 필요한 그러네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인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하는 사회로 한참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죠. 스웨덴 했으니까 여성도 다 연금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유족연금 필요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유족연금이 없어졌지만 남편이 됐든 와이프가 됐든 이제 죽어서 연금이 안 나오게 됐을 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도 없고 소득도 다른 게 없으면 즉 저소득 국가에서 정한 어떤 수준 이하면 네. 그때는 일반 재정에서 네, 돈을 기초연금이나 줍니다. 기초연금 아. 방식으로 뭐 주고요. 그다음에 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일반 재정에서 아. 예, 키워야 되니까 키우는 비용. 그러니까 개혁을 해도 어차피 일반 재정에서 그러니까 나갈 건 나가네요. 보험은 보험대로 운영하자라는 거예요. 예. 장수 위험에 맞는 보험이니까 네. 리스크 해지로 그대로 하고 운영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일반 재정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기초연금이나 개혁을 했죠. 다른 그러면 이 방식으로. 보험 요 자체는 자기네들은 돌아간다. 그래요. 천년만년 간 보험 그 연금 제도라고 그래요. 아. 자기는 그렇게 스웨덴은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잘 안 맞네요. 우리는 아직 다 그렇게 그건 좀 안 맞네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건 왜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상상하는 건데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중단. 전면 중단. 그러나 지금 내는 거는 어차피 나라에다 내는 거니까 냈던 거니까 냈던 건 내라. 기업도 뭘 내고 내라. 그리고 이건 다 세금이다. 세금은 극빈층부터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극빈층부터 채운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국민연금 내는 게 이제 쌓이는 거니까 세금에서도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기금에다가
이진우 이름, 안승찬 이름으로 쌓지 말고 걷긴 똑같이 걷되 나라의 재정으로 그냥 쌓아서 무기명으로 쌓아서 이 쌓은 돈으로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부터 도와주면 제가 최초에 국민연금 개혁을 그냥 부자들은 안 주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부자들한테는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원래 재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세금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주면 너도 부정도 잘 될 것 같은데 완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컨셉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말하자면 대안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재정 안정을 계약하는 뭐 네. 공원회의나 제가 예. 하는 그 대안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가격해. 내가 들어봐도 가격해. 아니 그게 부자만이 아니죠. 중산층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아 그렇다. 그럴 예, 수 있다. 대안이 더 어려운 대안이어서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올리고? 이제 조금씩 좀 네. 더 내거나 덜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까도 그 다행한 건 그래도 우리가 기금이 있고 예. 기금 운용 수익이 꽤 크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뭐 제가 3~4%라도 좀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복리 효과가 나가지고 기금이 기금의 빨리 사이즈가 네, 커지니까. 커지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보험료 올려야 될 꼴덩이들을 필요성이 먹여 살린다. 더 줄어드니까 뭐 작년에가 이제 워낙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좋고 예. 해외까지 해서 그래서 90조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났었고 그 전에는 한 50조, 60조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90조라고 50조, 60조만 하더라도 한 2년치 보험료, 예. 3년치 보험료 정도 돼요. 예. 꽤 큰 돈이 수익으로 되는데 그게 지금 눈덩이처럼 사실은 기금 있을 때는 불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 2045년쯤 되면은 이제 보험료 들어오는 거 이제 수지 적자가 이제 보험료보다 나가는 게 많아져서 기금이 까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 15년, 20년 되면 기금이 싹 사라지면 예. 그런 효과가 없어지게 되죠. 음. 그래서 좀 이왕 올릴 거면 빨리 네. 올려서 기금 이자도 복리를 좀 많이 늘려놓는 게 수명 연장에 좋다. 그것도 빨리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그때 했으면은 예를 들면 3%만 해도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4%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번에 안 하면 그 다음에 5% 해야 된다, 뭐 6%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41년쯤 되면 우리나라가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피크쯤 되더군요. 네, 네. 이때부터 한 2055년 한 1, 20년 동안에는 네. 쌓아놨던 돈을 계속 이제 그렇죠. 쓰게 되는데 음. 이게 결국은 양적 완화 같은 그런 거예요. 걷는 네. 세금보다 어딘가에서 국가가 돈이 생겨서 돈을 더 주는 거니까 아마도 이때는 굉장히 경기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 노인들한테 주는 건데 이 노인들은 경제 활동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노인들의 비중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이 잘 안 되게 되는 건데 그분들한테 돈을 줘. 돈을 꽂아주니까 음. 이분들 쓰기는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그렇게 잘 돌아가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평소에 국민연금을 이렇게 쌓아두고 기금을 쌓아두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무슨 얘기냐면 자꾸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건 혹시 아닙니까? 즉 바구니에 담아놓는 괜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험료를 쌓아두지 말고 안승찬 기자 월급의 9% 저의 월급의 9%를 소비하고 이걸 어딘가에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더 높여놓으면 미래에 어차피 우리는 고갈되고 나면 미래에 세금으로 거둘 텐데 그 조세 기반이 높아지고 탄탄해지는데 네. 지금 미래를 아낀다고 생각하고 자꾸 더 내고 더 쌓읍시다 하면 마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한테 야 너 공부하지 말고 좀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벌어 너 노후에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오히려 더 이거를 쏟아서 경제 활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은 거둔 돈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고 영국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나라는 잘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좀 역발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더 지금 쌓자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셨어. 보통 이 질문 여러 번 했는데 아, 그랬어요? 보통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 일단은 교수님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셨던 것 같아 지금. 일단은 동의하시는 부분은 네.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 진짜 중요한. 맞아요. 예. 왜냐하면 예. 그 국가 입장에서 보험료 그러니까 음. 수입이 많아야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입이 많으면 파이가 커지면 되는 것이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네. 지금 보험료 걷는 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니 예. 걷지 말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그런 건 개개인이나 어떠냐. 기업이나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습니다. 하시는 건데 음. 글쎄 이제 뭐 그런 경제 성장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예. 뭐 그렇게 클까? 그 보험료 그거 가지고 클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상대적으로 나중에 음. 이제 뭐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기금이란 도움이 없게 되면 그 약속한 걸 주려면 뭐 엄청나게 그 높은 보험료를 기업과 그 당시에 생산인구한테 부담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를 그때 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 최저임금은 조금씩 올려야 되는 게 당연했지만 갑자기 올려갖고 좀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것처럼 예. 예. 그 보험료율이 갑자기 그렇게 팍 올라가게 되고 급격하게 올라가 되는 그런 상황을 뭐 만들지 않아주는 게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생각하는 지금의 것이다. 뭐, 예, 아, 우리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군요. 이상한 의견이군요, 이건. 아니 뭐 소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야 3대0으로 지고 있어. 어차피 고갈돼. 그러면 골키퍼도 공격에 가담해야지. 역발상으로. 수비를 강화하면 어떡하냐고. 야, 우리 고갈될 것 같다. 이런 거꾸로 이런 생각은 하는 게 예전에 이제 남미에서 예. 남미가 이제 맨날 이제 외채 얘기 나오고 돈이 없어서 돈 빌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자본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연금을 국가에서 하면서 네. 연금 시장을 키우는 그러니까 네. 적립금이 쌓이게끔 네. 연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히려 연금을 쌓아서 금융시장이 네. 연금이 쌓고 그게 이제 어떤 뭐 산업자금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고, 그게 아. 이제 뭐 어디 뭐 주식 투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오히려 경제에 좋다라고 아. 보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의견을 어디서 들었냐면 사실 제가 음. 국민연금 쌓여 있는 이 기금으로 뭘 해보자. 주택 공급을 하자는 거예요. 음. 주택을 넉넉히 계속 짓자. 음. 지금은 이걸 민간에다 맡겨놓고 정부는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하면 돈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데 이걸로 집을 지으면 이 집도 집값도 안정될 거고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경제도 성장할 거고 집값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뭐 저출산이 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게 미래에 우리의 조세 기반을 늘리게 될 텐데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집을 지었다가 이 집 나중에 이거 어떻게 팔아서 뭐 연금 줍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주식에도 투자 못합니다. 한꺼번에 면목 속에 고려될까봐. 그래서 그걸로 자꾸 해외 주식 투자하니까 구글 주가 올려주고 애플 주가 올려주는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그래도 뭐 자본소득 가져오는 거죠. 근데 구글 애플만 사지 않잖아요. 국민연금 그걸 사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주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그래도 맞는 것 같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봐봐요, 훌륭한 분이라고 했잖아. 아니 그리고 사실은 네. 그 맞는 게 예전에 IMF 경제 위기 전에는 네. 기재부에서 당시 이제 뭐 재경원이나 재경부 되겠죠. 예. 국민연금 기금에서 가져다가 네. 아. 그거로 인프라 써보자. 사업했 인프라 우리 소셜 네, 그거 네, 했었어요. 네, 예, 네, 네. 하고 음. 대신에 이제 이자를 주는데 네. 시장 이자보다 한 1% 좀 덜 줬어요. 아. 그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참여연대 뭐 이런 데서 왜 우리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다 회수해서 국가에서 이제 안 가져가게 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돼서 못 건드리게 만들고 네. 재무적인 투자만 하게끔 그렇게 그 당시부터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게. 네.
3프로TV를 평소에 전혀 보지 않는다는 솔직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준 교수님. 전혀 보지 않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이, 교수님은 다른 거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중에 어느 정도를 설명을 대략 해주신 겁니까? 한 번 더 모시게요. 뭐 공무원 연금 아까 하고 뭐 기초연금 파트 네. 이제 저소득자 노인분들의 소득 문제, 소득 보장 문제와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영연금이라고 하는 뭐 공무원이나 사학연금과의 예, 관계 예. 혹은 뭐 형평성 문제들은 아, 계속 그런 논의되잖아요. 이야기?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모셔서 국민연금 이야기는 음. 그렇게 좀 한 번 더 오시는 걸로. 예. 네, 뭐 그렇게 네. 아마 3% 좀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나오시면 좀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